나이 60을 훌쩍 넘기고 나니 몸에서 성한 곳을 찾는 게 더 빠른 일이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치아만큼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제식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죠. 사람은 치아가 건강해야 잘 먹고 잘 먹어야 무슨 일이든 할 힘이 나는 거다. 그 덕에 제식이도 저를 닮아 치아 하나는 튼튼했고요. 제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었답니다. 그래서 반년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들러 스케일링을 받곤 해요. 잇몸이 무너지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예약해둔 동네 치과를 찾았습니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가 마음을 괜히 불안하게 만드는 곳. 하지만 익숙한 공간이기도 했죠.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고 잠시 앉아 기다리는데 제 이름이 불렸어요. 김정욱님 들어오세요. 진료 의자에 누워 입을 벌리는 건 몇 번을 해도 영 적응이 되지 않는 기분이에요. 눈 위로 덮어주는 수건과 머리 위에서 환하게 쏟아지는 불빛은 저를 아주 무력한 존재로 만들었죠. 곧이어 젊은 치위생사 한 명이 다가와 제 입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위잉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치석이 떨어져 나가는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참 동안 기계 소리만 울려 퍼지던 그 고요한 진료실에서 갑자기 치위생사가 기계를 멈추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김재식님 어머니 맞으시죠? 저는 눈을 가리고 있어서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맞는데.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알아요? 입안에 물이 고여 발음이 조금 어눌하게 나갔습니다. 석션으로 입안에 물을 빨아들인 치위생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아, 다름이 아니고요. 며느님이 박나리님 되시죠? 그렇지. 우리 며느리는 또 어떻게 알고? 이번엔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 치과를 다닌 지 꽤 오래되었지만 며느리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치위생사는 제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다시 기계를 들어 스케일링을 마저 했습니다. 입안을 헹구라는 말에 몸을 일으켜 물을 뱉고 나니 그제야 마주보게 된 치위생사의 얼굴에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20 중반이나 되었을까 아직 앳된 얼굴이었죠. 저기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녀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어요. 며느님께서 저희 치과에 자주 오세요. 임플란트 때문에요. 그런데 오실 때마다 항상 다른 남자분이랑 같이 오셔서요. 제가 듣기로는 남편분 성함이 김재식님인데 같이 오시는 분은 분위기가 남편분은 아니신 것 같아서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다른 남자라니? 회사 동료일 수도 있잖소.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실 때마다 손을 꼭 잡고 계시거나 어깨에 기대시거나 분위기가 아주 다정해 보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그 남자분이 직접 진료비를 계산하면서 우리 자기 아프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가셨어요. 저희 직원들끼리도 혹시 재혼하신 분인가 수군거렸을 정도예요. 젊은 치위생사는 마치 큰 비밀을 털어놓은 사람처럼 후련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스케일링을 막 끝낸 입안은 상쾌해야 마땅한데 아주 쓰고 텁텁한 이물감이 가득했습니다. 치과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애써 치위생사의 말을 부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가정사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뭔가 단단히 오해한 걸 거라고요. 우리 재식이가 어떤 아들인데, 비록 큰 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해도 성실하고 아내밖에 모르는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두고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일상의 조각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이었나 박나리가 난데없이 명품 가방을 하나 들고 나타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물건이었죠. 아가, 이건 어디서 났니? 하고 묻자 박나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거요? 직장 동료랑 같이 샀는데 1+1 행사에서 엄청 싸게 산 거예요. 요즘 이런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건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명품 가게가 1+1 행사를 하겠어요. 그저 철없는 며느리의 허영심이려니 재식이 월급 쪽에서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구나 싶어 속으로 혀를 찼을 뿐이었죠. 하지만 치과에서 들은 이야기를 곱씹어 보니 그 가방의 출처가 새삼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유난히 잦았던 야근과 주말 출근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박나리는 디자인 회사에 다녔는데 프로젝트 마감이 잦다는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봐야 한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일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재식이는 나리는 능력이 좋아서 회사에서도 찾는 사람이 많다. 자기는 사회생활 잘해야 하니까 피곤해도 어쩔 수 없다며 오히려 아내를 감싸기 바빴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회사 일로 피곤하다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화장은 완벽했고 옷차림은 늘 화려했으며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풍겼으니까요. 정작 밤늦게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재식이와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죠. 가장 결정적인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박나리는 휴대폰을 거의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녔어요. 식사를 할 때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죠.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혼자 미소 짓다가도 제가 흘깃 쳐다보기라도 하면 화들짝 놀라 화면을 감추곤 했습니다. 한 번은 무심코 누구랑 그리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에 웃음이 끊이질 않니? 하고 물었다가 어머니, 제 사생활이에요. 하는 싸늘한 대답만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땐 그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런가 보다 세대 차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다른 남자라는 단어와 연결되자 섬뜩한 퍼즐처럼 완벽하게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차가운 의심과 불길한 예감을 안고서는 도저히 태연하게 저녁 준비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만약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내 착하고 어리숙한 아들이 아내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이 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억측으로 며느리를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감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마침 며칠 전 재식이가 좋아해서 사다 놓은 소갈비가 눈에 띄었어요. 박나리 역시 이 갈비찜을 무척이나 좋아했죠. 저는 일부러 핏물을 빼고 양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어 박나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꽤 오래 이어진 뒤에야 전화를 받더군요. 네, 어머니. 왜요? 목소리 톤부터가 무슨 일로 귀찮게 전화를 했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애써 다정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말했어요. 아가, 나다. 지금 뭐 하고 있니? 일하는 중이야? 네, 지금 한창 바빠요. 용건만 간단히 해주세요. 기가 찼지만 꾹 참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너 좋아하는 소갈비찜 좀 넉넉하게 했다. 핏물 빼고 양념에 재워 놓으면 저녁에 딱 맛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제식이랑 같이 집에 들러서 저녁 먹고 가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 정말이요? 어머님 갈비찜이 최고인 거 아시죠? 제식이 씨한테 말해서 꼭 갈게요. 하며 살갑게 굴었을 며느리였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늦어요. 그리고 그런 건 좀 미리 물어보고 하세요. 저희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오라가라 하시면 곤란해요. 차가운 목소리로 자기 할 말만 내뱉더니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희도 계획이 있다는 그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희라니 제식이와 박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처럼 들리는 건 왜일까요? 저는 뚝 끊긴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심장이 차갑게 식다 못해 아예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치위생사의 말, 명품 가방, 잦은 외박, 그리고 방금 전에 저 싸늘한 통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며느리 박나리는 제 아들 제식이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조리대에 놓인 소갈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핏물이 흥건하게 빠져나온 붉은 살점이 꼭 배신당한 제 아들의 마음 같아 보여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갈비를 쓰레기통에 전부 쏟아부었어요. 더 이상 연약한 시어머니,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기만 하는 인자한 어머니 놀이는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제 손으로 직접 저 뻔뻔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서늘한 분노가 온몸을 감쌌고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 제식이가 깰까봐 불도 켜지 않은 채 차가운 거실 소파에 뜬 눈으로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며느리 박나리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치과에서 들었던 말들이 심장을 어지럽게 두드렸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내가 늙어서 별 생각이 다 드는구나 하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나리가 보였던 지난 행동들과 오늘의 그 싸늘한 태도는 제 의심이 단순한 망상이 아님을 확신하게 만들었죠.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그럴수록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눈물이 아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 연락처들을 하나씩 짚어 내려가다 최 여사라는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어요. 제식이가 초등학생일 때 옆동에 살았던 입이 가볍지만 그만큼 동네 소식에 밝았던 사람이었죠.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번듯한 회사를 다니다 갑자기 그만두고는 사람 찾는 일을 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남의 집 귀한 아들이 왜 그런 험한 일을 하나 혀를 찼었는데
지금의 저에게는 그보다 더 절실한 인맥이 없었어요. 십수년 만에 하는 연락이라 망설여졌지만 지금은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낭낭한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정욱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한참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식들 이야기를 나누며 어색함을 덜어낸 뒤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최 여사, 다름이 아니고 아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물어봐도 될까? 예전에 사람 찾는 일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최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어? 우리 아들 그냥 심부름 센터 같은 거 해. 흥신소라고도 하고. 그런데 언니가 거길 왜?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우리 며느리 때문에 그래.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해서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으니 그냥 조용히 며칠만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줬으면 해서. 아들한테는 절대 비밀이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최 여사는 제 목소리에 담긴 심각성을 눈치챈 듯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언니. 내가 아들한테 잘 얘기해 놓을게. 걱정 마. 그녀는 곧 아들의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었고 저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성기획대표 오정수. 문자로 날아온 이름과 직함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점지만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오성기획 오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최은숙 여사에게 소개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용건을 설명했어요. 며느리인 박나리의 이름과 회사, 그리고 평일 오후 시간의 행적을 확인하고 싶다고요. 마치 중요한 사업상 거래를 하는 사람처럼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일단 의뢰를 진행하시려면 착수금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계좌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입금 확인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고 첫 보고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오정수 대표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일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은행 앱을 열어 그가 보내준 계좌로 즉시 돈을 보냈어요. 착수금 2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지불하고 나니 이 문제의 주도권을 제가 가져온 것 같은 묘한 안도감마저 들었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 후 며칠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밤에는 온갖 불길한 상상에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어요. 가장 힘든 것은 아들 제식이를 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며느리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주말에 집에 들른 아들은 평소처럼 헤헤거리며 제게 박나리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엄마, 나리 씨가 지난번에 엄마가 해준 파김치가 정말 맛있었대. 다음에 또 해주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 칭찬을 늘어놓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놈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희희낙낙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어 저는 그저 마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아들의 행복에 겨운 얼굴을 보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진한 믿음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을 알기에 제 마음은 더욱더 지옥 같았죠.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오정수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정수입니다. 1차 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요? 보안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집 컴퓨터에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밖으로 나갈 테니 이메일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게. 확인하고 바로 연락하지.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낯선 공공장소의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오 대표가 보내준 주소와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곧 화면에 첨부 파일 몇 개가 나타났어요.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첫 번째 사진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화면에 뜨는 그 짧은 순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사진 속 장면은 제 희미한 기대를 여지없이 박살내버렸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청담동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환한 조명과 우아한 인테리어, 값비싼 와인병들이 늘어선 배경만 봐도 제가 평생 가볼 일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그 중앙에 제 며느리 박나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늘하늘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값비싼 시계를 찬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고요. 사진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클릭하자 남자가 몸을 기울여 박나리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자기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박나리는 그 손길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스럽다는 듯이 남자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와인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단단히 얽혀 있는 것이 교묘한 각도로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숨길 수 없는 미래가 사진 한 장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마지막 사진은 레스토랑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남자의 팔이 박나리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고 박나리는 그 품에 자연스럽게 몸을 기댄 채 걷고 있었어요. 함께 첨부된 텍스트 파일에는 그날의 행적이 건조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자 박나리 오후 1시 30분 강남구 신사동 소재 H빌딩에서 나옴. 대기 중이던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 차량에 탑승. 운전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오후 2시 청담동 소재라 스텔라 레스토랑 도착. 약 2시간 동안 식사. 오후 4시 10분 레스토랑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 후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오후 7시 20분 남성 혼자 차량을 이용해 오피스텔을 빠져나감. 대상자 박나리는 이후 행적 확인 불가.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컴퓨터 화면을 껐습니다. 행적 확인 불가라는 마지막 문장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오피스텔. 두 사람은 밥만 먹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 제식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생활비를 내고 시어머니인 제 눈치를 보며 차려준 밥을 얻어먹는 며느리가 밖에서는 저렇게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다른 남자가 사주는 비싼 밥을 먹고 다른 남자의 오피스텔에서 3시간을 넘게 머물다 온 것이었어요. 저는 주민센터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제 영혼까지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곧장 제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죠. 제시가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엄마랑 밥 먹자.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 놓을게. 갑자기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지. 나리한테는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너만 좀 와달라고 했다고 둘러대라. 알았지? 저는 제시기가 의심하지 않도록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온 제시기는 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식탁에 앉히고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와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제시기가 밥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워갈 때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시가, 너 날이랑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 확실하니?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낮에 출력해온 사진 몇 장을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 다정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사진, 남자가 박나리의 입가를 닦아주는 사진만 골라서요. 제시기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사진 속 인물이 아내 박나리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엄마?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우연히 봤다. 이 남자 누구니? 저는 오 대표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제시기는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의 얼굴은 당혹감이 아닌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나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오라고 한 거야? 이분, 나리 씨네 회사 상무님이야. 지금 둘이서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어서 자주 만난다고 했어. 그걸 가지고 지금 뭘 의심하는 건데. 아들의 격한 반응에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 상사가 부하 직원의 입을 손으로 닦아주니 어깨 동무를 하고 길을 걷고 요즘 사람들은 스킨십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 엄마. 엄마 세대랑은 다르다고. 그리고 우연히 봤다니 뭘 어떻게 우연히 봐. 솔직히 말해, 엄마. 나리 씨 뒤 밟았지? 내 아내를 염탐한 거냐고. 아들의 분노의 화살은 정확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보다 어머니의 간섭과 의심을 비난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박나리에게 단단히 길들여져 그녀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요. 이성적인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제시가, 정신 차려. 저 사진 속 두 사람이 정상적인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보여. 내 아내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나리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제시기는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친 뒤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텅 빈 집안을 울렸어요. 저는 아들이 먹다 남긴 밥그릇과 테이블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프게 저려왔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박나리에 대한 증오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첫 번째 돌은 던져졌지만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진 제게 상처를 입혔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 크고 더 단단한 바위를 던져줄 수밖에요. 절대로 피할 수 없도록. 저는 차갑게 식은 밥상을 치우며 다음 단계를 조용히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놈이 곧장 박나리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일러바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가라고 저장된 제 며느리 박나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은 저 여자가 느껴야 할 감정이지 제가 느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전화는 집요하게 3번을 더 올린 뒤에야 끊겼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번에는 제시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나리 씨 전화를 안 받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흥분으로 잔뜩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편으로 박나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어요. 역시 저 여우 같은 것이 제 아들 앞에서 눈물 연기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는 전화라 안 받았다. 뭐, 엄마, 지금 나리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시어머니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엉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당장 나리 씨한테 사과해. 엄마가 오해한 거라고 미안하다고. 사과라니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작자가 되었을까요? 아내의 눈물 한 방울에 이성을 잃고 진실을 말하는 어미에게 칼을 겨누는 꼴이라니. 제시가, 엄마는 사과할 일이 없다. 내 눈으로 직접 본 사진이야. 그런데도 내 아내의 눈물이 먼저고 엄마의 말은 거짓으로 들리는 거니? 사진, 그깟 사진 한 장으로 사람을 그렇게 매도해도 되는 거야? 나리 씨 말로는 그 상무님이 워낙 격에 없이 대하는 스타일이래.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인데 엄마가 이상한 상상으로 사람을 의부증 환자로 만들고 있다고. 이럴 거면 우리 그냥 연 끊고 살아. 나리 씨 상처받는 거 나 더는 못 봐. 연을 끊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놈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박날이라는 여우에게 혼을 쏙 빼앗겨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할 능력 자체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내 아내가 소중하면 내 어미 말은 앞으로 듣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후회는 온전히 너의 몫이 될 거다. 똑똑히 기억해둬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들리는 듯 했지만 모질게 마음을 먹어야 했어요. 저 가여운 아들을 구렁텅이에서 구해내려면 제가 더 독해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이번에는 박나리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전화리예요. 제식이 씨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시집 와서 부족하게나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제 뒤를 밟고 사진까지 찍어서 아들을 이간질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고 스토킹이에요. 법적으로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시죠? 하지만 제식이 씨 얼굴 봐서 이번 한 번은 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부디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은 삼가셨으면 좋겠네요. 문자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시어머니에게 감히 분수를 운운하며 협박까지 하다니요. 저 문자의 어디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해명은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파렴치한 시어머니로 몰아가려는 악의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비겁함만이 가득했죠. 저 뻔뻔하고 악랄한 태도에 저는 남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래, 박나리. 너는 지금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물러터진 남편을 방패 삼아 늙은 시어머니 하나쯤 겁주는 건 일도 아니라고 비웃고 있겠지. 하지만 너는 상대를 한참 잘못 골랐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거든. 저는 박나리의 문자를 캡처해서 고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것 또한 언젠가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는 곧바로 흥신소 오정수 대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전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결연했습니다. 오 대표님, 접니다. 김정욱입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일이 아주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요. 저는 방금 전 아들과 며느리에게 겪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오 대표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경우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정말 억울하거나 아니면 더 큰 잘못을 숨기기 위해 소리를 높이는 경우죠.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는 망설일 필요가 없겠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 남자 신원 조회 확실하게 부탁합니다. 이름, 나이, 직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결혼은 했는지, 가정이 있는 남자인지 샅샅이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인물에 대한 심층 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통장 잔고는 넉넉하니 걱정 마시고 필요한 만큼 쓰세요. 대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부탁합니다. 저는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요청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내 며느리 박나리의 과거 행적도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결혼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는지, 저 여자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데는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의뢰인의 요청대로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 대표가 추가로 요청한 비용을 즉시 이체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파탄이 났고 며느리와는 철천지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졌기 때문일까요? 내 아들을 저 악랄한 여자에게서 구해낸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식이와 박나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작정한 모양이었죠. 저 역시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오정수 대표의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뒤 오 대표에게서 모든 조사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이 아닌 직접 만나서 전달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잡고 인적이 드문 외곽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오 대표는 말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 첫 장을 넘겼습니다. 서류의 맨 위에는 인물 보고서 이민혁이라는 제목과 함께 박나리와 함께 사진에 찍혔던 그 남자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와 사진, 그리고 각종 증빙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무게가 마치 제 며느리 박나리의 죄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맨 위에는 인물 보고서 이민혁이라는 제목 아래 그 남자의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민혁, 만 48세. 국내 굴지의 IT 기업인 넥도어케이션의 상무이사.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보가 적혀 있었죠. 가족관계 배우자 및 슬아일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유부남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내는 넥도어케이션 창업주의 외동딸로 현재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막강한 지분을 소유한 실세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릴사위나 마찬가지인 신세였죠. 보고서에는 이민혁의 가족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단아하고 기품 있어 보이는 아내와 교복을 입은 채 해맑게 웃고 있는 딸. 완벽해 보이는 가정의 가장이 제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장에는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식사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오 대표의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소 6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만남을 가졌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한 미래는 기본이었고 지방 출장을 핑계로 제주도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2박 3일을 함께 보낸 기록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정하게 칵테일을 마시는 모습,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니는 모습 등이 담긴 파파라치 사진들이 생생하게 첨부되어 있었어요. 제 아들 제식이가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을 때 제 며느리는 다른 남자의 법인카드로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저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나리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제식이는 아내에게 생활비 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었을 뿐 박나리가 개인적으로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이민혁의 회사 법인 카드에 연결된 가족 카드였습니다. 카드 내역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용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1억 원에 육박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샤넬 부티크 870만 원. 청담동 L 에스테틱 VIP 패키지 550만 원. 신라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 라연 65만 원. 롯데호텔 제주 풀빌라 스위트룸 2박 350만 원. 압구정 성형외과 피부시술 400만 원.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구두, 옷은 물론이고 온갖 비싼 레스토랑과 피부과, 성형외과 시술까지. 제 아들이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벌어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돈을 박나리는 하루 저녁 식사비로 가방 하나 값으로 아무렇지 않게 써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장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카드 내역 중간중간에 현금 서비스로 인출된 기록이었습니다. 몇백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을지는 불보듯 뻔했죠. 저는 잠시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찻잔이 덜그럭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맞은편에 앉은 오정수 대표가 제 안색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아직 보고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보고서 뭉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박나리의 개인 신상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 여자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악랄한 사기꾼인지 증명하고 있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박나리는 제식이와 결혼하기 전부터
심각한 카드빚과 사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며 버는 돈으로는 자신의 허영심과 사치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취직을 결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순진하고 직장도 안정적인 제시기는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을 겁니다. 결혼 후에도 그녀의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시기가 주는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보고서에는 박나리가 결혼 생활 동안 저와 제시기에게 온갖 거짓말을 하며 돈을 뜯어낸 정황까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환갑잔치 비용 보태야 한다며 500만 원 요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급하다며 1천만 원 요구.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떼었는데 제식이 씨 알면 속상해할까봐 그런다며 300만 원 요구. 저는 그 목록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 역시 박나리가 눈물로 호소할 때마다 착한 며느리가 기죽을까봐 두말 없이 통장에서 돈을 내주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런데 오 대표의 조사 결과 박나리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고 가동한 딸에게서 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그리고 제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모두 저 여자의 명품 가방 값으로 피부 시술비로 그리고 빚을 갚는 데 쓰였던 겁니다. 어쩌면 상간남인 이민혁에게서 받은 돈으로도 부족해 저희에게까지 이중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모든 보고서를 다 읽고 나자 분노를 넘어선 깊은 혐오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며느리 박나리는 단순한 바람피운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사람의 선의와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아주 질이 나쁜 기생충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가지런히 집어넣었습니다. 손떨림은 이미 멈춰 있었어요. 제 마음속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차가운 진공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오 대표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뭘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해졌어요. 어머님, 혹시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제가 실력 있는 분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법정에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 대표에게 두둑한 성공 보수 봉투를 건네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제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가장 아끼는 만년필을 꺼내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민혁의 아내, 그러니까 넥도어케이션 창업주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인 단어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팩트만을 건조하게 나열했습니다. 당신의 남편 이민혁과 내 며느리 박나리가 언제부터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두 사람이 함께 드나든 호텔과 리조트의 이름, 그리고 당신 남편의 법인카드로 내 며느리가 결제한 1억 원에 달하는 사치품 목록까지, 그리고 그 편지 봉투 안에 오 대표에게서 받은 사진 몇 장과 카드 내역서, 사본을 함께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바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카드였으니까요. 그 전에 박나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 아들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질 기회 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박나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협박하며 기세등등하던 그녀였죠. 과연 이 모든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마침내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내일 오후 2시 지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보자. 너한테 아주 재미있는 걸 보여줄 게 있어서.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박나리는 잠시 당황한 듯 말이 없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제가 할 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다. 내 남편 될 뻔했던 이민혁 상무,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테니까. 선택은 내가 해라.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나리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이제 판은 완벽하게 짜였습니다. 내일 오후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것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은 먼저 도착한 지호텔의 로비 라운지는 고요하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의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부서졌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원두의 향과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죠. 이곳이 바로 제 며느리 박나리가 다른 남자와 미래를 즐기던 장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범죄 현장은 이제 그녀의 추악한 진실이 까발려질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웨이터가 가져다 준 따뜻한 대추차를 시켜놓고 조용히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는 대신 저는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요란한 것은 박나리 하나로 좋겠으니까요. 저는 그저 관객이자 이 연극의 모든 것을 끝낼 연출가이면 그만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박나리가 라운지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것들로 치장하고 있었죠. 어깨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새로운 디자인의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고 얼굴에는 내가 바로 박나리다 하는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여왕처럼 당당하게 걸어와 제 앞에 선 그녀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젠 호텔까지 불러내서 망신을 주시려고요? 아니면 또 무슨 훈계를 하시려고요? 그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어요. 늙고 고리타분한 시어머니가 무슨 수로 자신을 상대하겠느냐는 자신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저는 그런 그녀를 향해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앉아라.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차라도 한 잔 시키고. 제 평온한 태도가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걸까요? 박나리는 잠시 주춤하더니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메뉴판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가장 비싼 애플망고 주스를 시키더군요. 마지막까지 제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뭔데요? 저 바쁜 사람이에요. 용건만 빨리 말씀하세요. 급할 것 없다. 내가 앞으로 아주 한가한 사람이 될 테니 시간은 많을 게야.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봉투가 대리석 테이블에 놓이자 박나리의 자신만만하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봉투를 향해 턱을 까딱거렸어요. 그건 또 뭐예요? 설마 저번에 보여준 그 유치한 사진들 또 가져오신 건 아니죠? 저는 대답 대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녀와 이민혁이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던 사진들을 한 장씩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박나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게 다예요? 이걸로 아직도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상무님이랑 식사 좀 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저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주도 리조트에서 찍힌 사진들을 그 위에 겹쳐 놓았어요.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이민혁과 함께 칵테일을 마시는 사진, 그의 팔짱을 낀 채 해변을 거닐고 있는 사진. 그 사진들을 본 박나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출장이 아주 즐거웠나 보더구나. 너는 내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하고 있을 때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 수영장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어.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나리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두 사람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사진이었죠. 점심 식사 후에는 꼭 들르는 곳이 있었나 보더구나. 강남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라지. 밥만 먹는 사이는 아닌 것 같던데. 박나리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로 했습니다. 이민혁의 법인카드에 연결된 그녀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수십 장에 달하는 내역서가 테이블의 절반을 뒤덮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카드더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재력가인 줄 미처 몰랐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니? 제식이 월급의 몇 배인지 계산은 해보았니? 내역서를 훑어보던 박나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치와 향락이 숫자로 찍혀 눈앞에 펼쳐지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녀는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쥐어짰습니다. 이건 다 조작된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저를 쫓아내려고 사람을 사서 이런 짓을 꾸미신 거죠? 그렇죠? 그 처절한 발악을 가만히 지켜보던 저는 마지막으로 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오 대표가 조사해준 박나리의 결혼 전 빚 내역과 그녀가 부모님 핑계를 대며 저와 제식이에게서 돈을 뜯어냈던 기록을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어요. 이것도 조작이니? 네가 네 부모님까지 팔아가며 우리에게서 뜯어낸 돈이 이만큼이다. 이 돈으로 빚 갚고 남는 돈으로는 명품을 샀더구나. 네가 인간이기는 하니? 그 순간 박나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여 있던 눈에 갑자기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그녀의 본성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녀가 갑자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쩌라고요? 네, 맞아요. 만났어요. 당신 아들처럼 재미없고 답답하고 능력 없는 남자한테 평생 묶여서 가난하게 썩어가는 건 사양이니까. 여자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뻔뻔함과 모든 책임을 제 아들에게 돌리는 악랄함 뿐이었습니다. 제식이요? 당신 아들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 남자가 뭘 채워주겠어요? 내가 왜 그런 남자 때문에 내 청춘을 희생해야 하는데요? 이민혁 상무님은 달라요. 나를 여자로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분이라고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독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이 모든 대화는 고스란히 증거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나리는 이성을 잃고 계속해서 악을 써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제 아들을 향한 경멸과 모욕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제 아들을 비난하던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그만하세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도 더는 당신 아들 와이프 노릇 못 해먹겠으니까 대신 위자료나 두둑이 챙겨주세요. 그동안 당신 아들 수발 들고 당신 같은 시어머니 모시고 상값은 받아야겠으니까 마지막 말까지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모든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을 중지하고 그녀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 말했니? 그럼 이제 내 말을 들을 차례구나. 제 나직한 목소리에 흥분으로 이성을 잃었던 박나리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한 뒤늦은 공포가 어리기 시작했어요. 이 지옥 같은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을 차례라고 했다. 제 차가운 목소리가 라운지 안에 나직이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는 박나리를 향해 마치 판사가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리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에게 주는 내 제안은 세 가지다. 첫째, 내 아들 김재식과 이혼한다. 둘째, 위자료는 단 한 푼도 없다. 방금 내 입으로 말했듯이 이 결혼의 파탄 책임은 전적으로 너에게 있으니까. 셋째, 결혼 생활 동안 우리 집에서 가져간 모든 물건, 내가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몸만 나간다. 제 말에 박나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반박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저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준 이 모든 자료, 그러니까 사진과 카드 내역서, 그리고 방금 내 천박한 목소리가 담긴 이 녹음 파일이 정확히 세 군데로 배달될 것이다. 저는 제 휴대폰을 들어 그녀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는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이민혁 상무의 아내 되시는 분, 넥도어케이션 창업주의 외동따님 댁이다. 그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사랑하는 상무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주 볼만하겠지. 둘째, 너희 회사와 이민혁 상무의 회사 감사팀이다. 유부남 상사가 부하 여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줘서 1억 원 가까이 쓰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 두 사람의 사회생활은 그걸로 끝장나지 않겠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언론사다. 요즘은 이런 불륜 사건 아주 좋아하더구나. 대기업 상무와 여직원의 부적절한 관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게 될 게다. 내 얼굴과 이름 그리고 내가 저지른 모든 짓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겠지. 제 말이 끝나자 박나리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제가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어요. 그녀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자세를 낮추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식이 씨한테 정말 잘할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아들을 벌레 보듯 하던 여자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역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사흘 주겠다. 그 안에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서류 준비하고 내 손으로 직접 도장 찍어서 내 앞에 가져와라. 만약 사흘 뒤에도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테니 가리 알아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계산서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나리가 제 다리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가볍게 피하며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계산대로 걸어가 제 카드로 대추차와 그녀가 마신 비싼 주스 값을 계산하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박나리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체 없이 아들 제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엄한 목소리였죠. 제식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내가 반드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어야 할 게 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제식이는 군말 없이 1시간 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저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거실 소파에 팔짱을 낀 채 앉아 퉁명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또 왜 그래? 나리 씨한테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닥치고 앉아 있어라. 저는 아들의 말을 차갑게 끊어버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제가 호텔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들어 호텔 라운지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네, 만났어요. 당신 아들처럼 재미없고 답답하고 능력 없는 남자한테. 스피커를 통해 박나리의 경멸 가득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식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피커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 속에서 박나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을 듣게 되자 그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그리고 다시 붉게 변해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으니까요. 녹음이 끝나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식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모든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사진,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1억 원에 달하는 카드 사용 내역서까지. 이게 내가 그토록 감싸고 돌던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이다. 그리고 이건 내 아내가 말하는 능력의 증거들이고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더구나. 저는 카드 내역서와 함께 박나리가 부모님 병원비를 핑계로 돈을 받아갔던 날짜와 금액을 적어놓은 메모를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아내는 내 등만 친 게 아니야. 이 어미의 등도 같이 쳤다. 우리가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쥐어준 돈으로 저 여자는 명품을 사고 다른 남자와 놀아난 거다. 그 순간 제식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 자료들을 와르르 무너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처절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리석음과 자괴감이 뒤섞인 한 인간이 완전히 파괴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우는 아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가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제 시기가 어느 순간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가운 분노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야 비로소 아들 곁으로 다가가 그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내가 알려줄게나 내 말이 맞았지 같은 어리석은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조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사람 잘못 본 건 죄가 아니다. 그걸 알면서도 덮어두는 게 진짜 죄지. 넌 그저 순진했고 너무 많이 사랑했을 뿐이야. 내 잘못이 아니다. 제 말에 제시기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아까의 절망적인 오열과는 다른 무언가를 씻어내는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랑 같이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면 된다. 넌 혼자가 아니야. 이 엄마가 있잖니. 제시기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어요.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자에게는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비쳐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박나리에게 주었던 사흘이라는 시간은 폭풍 전야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아들 제시기는 거의 폐인처럼 지냈어요. 식사도 거르고 말도 없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저는 아들을 억지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의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저 조용히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방문 앞에 놓아주고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제시기의 마음속에서 아내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사랑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사흘째 되던 날, 박나리는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체부 아저씨가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한 통 건네주고 갔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박나리가 저와 제시기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장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박나리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저의 부당한 시집살이와 인격 모독에 시달려왔으며 남편인 김제식은 이를 방관하고 무시하여 자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결혼의 파탄 책임은 전적으로 저와 제시기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로 2억 원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불륜과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오히려 저희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이었죠. 소장을 읽어내려가는 제시기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여자 정말 끝까지 사람이 아니네요. 예상했던 바다. 저런 종류의 인간들은 절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법이거든.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나리가 이렇게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야 저 여자를 법의 이름 아래 아주 철저하고 공식적으로 단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엄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걱정 마라.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싸워줄 사람을 부를 때가 되었을 뿐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정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소개해 주기로 했던 변호사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희는 오 대표의 소개로 법무법인 정연의 이서연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우리는 이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고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사진, 카드 내역서, 박나리가 제게 보냈던 협박 문자, 그리고 호텔 라운지에서 녹음했던 파일까지. 이 변호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때로는 헛웃음을 치기도 했어요. 모든 검토를 마친 이 변호사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저희를 보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이 재판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진 사건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시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이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드님, 이건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매장시키느냐의 싸움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드리죠.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와 제시기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던 불안의 그림자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서연 변호사와 정식으로 수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법적 공방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먼저 박나리가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나리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어요. 우리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해서 박나리 측 변호사는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마주한 박나리는 한 달 전 호텔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저와 제시기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본 뒤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박나리 측 변호사를 향해 넌지시 말했죠. 변호사님, 이 사건 재판까지 가는 건 양측 모두에게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만 특히 박나리 씨에게는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증거라면 위자료는커녕 소송 사기 혐의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박나리의 변호사는 얼굴이 굳어졌고 박나리는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은 내 남편이고 저 여자는 내 시어머니라고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어요. 조정위원은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우리 측의 합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이서연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저희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피고 박나리의 유책 사유를 판결문에 명명백백히 남길 것입니다.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저희가 청구한 위자료를 받아내겠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박나리는 제게 다가와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두고 봐. 내가 여기서 끝낼 것 같아? 당신이랑 당신 아들, 내가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는 그런 그녀를 향해 그저 가소롭다는 듯 웃어주었습니다. 저 여자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가진 펜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이민혁의 아내에게 보내려다 붙이지 않았던 그 편지였죠. 박나리가 제게 자비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전쟁을 선포한 이상, 저 역시 더는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조용히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편지 봉투가 빨간 우체통 안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또 다른 막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몇 주 뒤 오정수 대표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넥도어케이션의 이민혁 상무가 갑작스럽게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고 지방에 있는 자회사 공장의 관리직으로 자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상의 퇴출 통보나 다름없었죠. 그의 아내가 제 편지를 받고 조용히 하지만 아주 무섭게 남편을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감사팀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혐의로 박나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그녀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썩은 가지는 잘려나갔고 이제 남은 것은 병든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곧 다가올 마지막 재판 날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어요. 옆에 앉은 아들 제식이의 표정 역시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굳건했죠. 우리는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거나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확인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으러 가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맞은편 피고석에는 박나리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몇 달 사이에 박나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은 간데없고 핏기 없는 얼굴에 초조함과 도끼만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저와 제 시기를 발견하고는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저주를 담은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저희의 일상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저 곧 정리될 과거의 오점일 뿐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습니다. 판사는 두꺼운 서류를 넘기며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 박나리, 피고 김제식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는 먼저 박나리가 주장했던 저의 소위 시집살이와 제식이의 방임에 대한 주장은 제출된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 내용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박나리가 시어머니인 저에게 보냈던 협박성 문자와 호텔 라운지에서 제 아들을 모욕했던 녹취록을 언급하며 그녀의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인지를 지적했어요. 반면 피고 김제식 측이 제출한 증거들은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 박나리에게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김제식과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중에 다른 남성 이민혁과 장기간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가 이민혁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박나리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판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판결을 읽어나갔습니다.
또한 원고 박나리는 상간남 이민혁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인 김정옥과 배우자인 김재식에게 시부모의 병환 등 거짓된 사유를 들어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를 넘어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판사의 입에서 기망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판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피고석의 박나리를 엄중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이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 박나리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원고 박나리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기각이라는 단어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박나리의 입에서 아하는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선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아가 피고 김재식 측이 제기한 반소에 대하여 원고 박나리는 자신의 유책행위로 인해 배우자 김재식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이 인정되므로 배우자 김재식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 박나리가 부담합니다. 이상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을 3번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박나리는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제 아들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판사석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변호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챙기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박나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공평해. 판사님,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피해자란 말이에요. 법정 경위들이 급히 달려와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늙은 여우 같은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쳐놨어. 결국 그녀는 법정 소란 행위로 경위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가다시피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까지 그녀의 저주 섞인 비명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오랜만에 아주 편안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고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나리였습니다. 김정옥, 문 열어. 이 악마 같은 여자야, 문 열라고. 술에 취한 듯 혀가 잔뜩 꼬인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현관문 손잡이를 미친 듯이 흔들고 발로 문을 걷어차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재식이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자 저는 아들의 팔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식아, 가만히 있어라. 상대해줄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그래도 엄마, 저러다 문이라도 부수면. 저게 저 여자의 본 모습이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마지막 모습을 똑똑히 봐둬라. 그리고 다시는 저런 부류의 인간에게 내 인생을 내어주지 마라. 저는 재식이에게 나직이 말한 뒤 제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침착했어요. 네, 경찰서이죠. 지금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문을 부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있어요. 신고를 마친 뒤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현관 밖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박나리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눈물과 침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악을 쓰고 있었어요. 한때는 그토록 화려하고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추악한 민낯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아파트 복도 끝에서 경찰관 2명이 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들은 박나리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경찰관에게까지 달려들며 난동을 부렸어요. 이거 나는 저 집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저것들이 내 인생을 훔쳐갔어. 결국 그녀는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관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주변 집들에서 하나둘씩 문이 열리고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나리는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마치 죄인처럼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아파트 복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 상황 설명을 듣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집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폭풍전야의 불안한 침묵이 아닌 모든 것이 끝난 뒤의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제시기의 방에 조용히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녀석은 오랜만에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비로소 제 마음도 완전히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짧게 징하고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김정옥, 김재식, 너희 모자 내가 평생을 두고 저주할 거야. 절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할 거라고.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할 테니 두고 봐. 박나리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보낸 모양이었죠. 저는 그 저주 가득한 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시기가 볼 수 없도록 조용히 삭제한 뒤 그녀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모든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일도 그녀의 문자를 받을 일도 없을 것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박나리가 경찰차에 실려가던 그 밤 이후 우리의 시간은 아주 더디지만 확실하게 상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아들 제시기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 녀석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독한 경험이 아들을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듯 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녀석이 이제는 저녁이면 저와 함께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새로 나온 영화 이야기, 심지어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까지. 저는 제시기의 입에서 그렇게 다채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박날이라는 존재가 아들의 생각과 감정을 얼마나 억누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었죠.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집 근처 산에 오르곤 했습니다. 제가 싸준 김밥과 과일을 배낭에 넣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흘길을 밟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치유의 과정이었어요. 산 정상에 올라 땀을 식히며 탁 트인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마음의 응어리들이 바람에 씻겨 날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제시기가 쭈뼛거리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녀석은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기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말이냐? 그냥 다요. 엄마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공격했던 거요. 내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와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아들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녀석이 언젠가 이 말을 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가슴 한쪽이 저릿해져 왔어요. 저는 깎던 사과 한 조각을 아들 입에 넣어주며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됐다. 이미 다 지난 일이다. 너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니 이해한다. 이 어미는 괜찮다. 그러자 제식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아직도 그 지옥 같은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평생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웃으며 살았겠죠.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 인사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알면 됐다, 이놈아.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인생 똑바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 어미는 그거 하나면 족하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부서졌던 신뢰는 더 단단하게 재건되었고 우리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끈끈해졌어요. 집안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집 자체도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주말 저와 제식이는 날을 잡고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박나리가 남기고 간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리기 위해서였죠. 그녀가 입던 옷들, 화려한 구두들, 수십 개에 달하는 화장품들, 그리고 집안 곳곳에 놓여있던 그녀의 사진들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던 제식이도 시간이 지나자 묵묵히 제 일을 도왔습니다. 마치 무구네의 때를 벗겨내는 의식처럼 우리는 그녀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쓰던 화장대와 가구들을 모두 드러내고 나니 집이 훨씬 더 넓고 환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비로소 우리 집이 온전히 우리의 공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 너머로 아주 차분하고 기품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정욱 여사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나리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일까 싶어 긴장했죠.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이민혁 씨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이민혁의 아내.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원망하거나 따지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무슨 일로 전화를?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꼭 한번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사님의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는 세상을 원망하고 여사님까지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완벽했던 삶에 진흙을 던진 사람이 당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사님 덕분에 제 인생을 오랫동안 좀먹고 있던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후련합니다. 저는 제 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거짓이 없는 진짜 우리 둘만의 인생을요.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저는 같은 여자로서 깊은 연민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모님께서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저야말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더는 것 같습니다. 부디 따님과 함께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여사님도 아드님과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위로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종류의 상처를 입었고,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혼 도장에 잉크가 마르고 계절이 4번쯤 더 바뀌어 모든 것이 희미한 기억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저는 반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동네 치과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소독약 냄새만 맡아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저 깨끗하고 상쾌한 냄새로 느껴질 뿐이었어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잠시 기다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정옥님, 이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저를 진료의자로 안내한 것은 바로 1년 전 제게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었던 그 젊은 치위생사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수만 가지의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과 함께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하는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고 제 눈에는 덕분에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소 하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제게 수건을 덮어주고 의자를 눕히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스케일링이 시작되고 윙하는 기계 소리가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더 이상 불안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치아에 붙어있던 마지막 묵은 때를 벗겨내는 상쾌한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그녀의 손길 덕분에 스케일링은 금방 끝났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작은 쇼핑백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고급차와 전통 다가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이걸 왜 저한테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마워서 주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치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가 아주 시원하고 개운해졌어요. 저는 이가 시원해졌다는 말에 특별히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들은 것일까요? 그녀는 잠시 제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기 검진 잊지 마시고 꼭 오셔야 해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녀는 제게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며
저는 이 길고 지독했던 전쟁이 시작된 바로 이곳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매답지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남은 앙금도 풀지 못한 숙제도 없었습니다. 치과를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 길,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습니다. 가을 햇살은 따스했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좋은 냄새가 났어요. 저는 예전처럼 버스를 타지 않고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풍경 하나하나가 새롭게 눈에 들어왔고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돌아와 저는 방금 치위생사에게 선물하고 남은 것과 똑같은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향긋한 국화차가 찻잔 안에서 노랗게 피어나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고통과 분노, 배신감으로 얼룩졌던 끔찍한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해 왔기에 지금의 이 평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박나리도 어리석었던 제 아들도 심지어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제 자신까지도요. 그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간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폭풍우 속에서 도망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우리 가족을 지켜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으며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국화의 향기가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의 향기처럼 느껴졌어요. 시원하다.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정말 시원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오후입니다.